이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정치권의 하나의 유의미한 유권자 집단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현실적으로는 2027년부터는 과세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5%듭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로서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얼마 전에 대선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나 요즘 핫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줄을 이었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다시 한번 명확히 잡고 내용 정리만 담백하게 짚어보면 어떤 시사점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떤 식의 논의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각 그 후보자분들이 실제 발언하신 거를 그냥 인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 놓아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 맞지 않겠냐. 달러 기반 또는 미국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그걸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것 같다. 우리는 아직 많이 방치돼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라의 KRT는 원화와 1대1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이 없었고 루나라는 변동성 높은 자매 코인을 활용해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은 붕괴했다. 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하는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런 맥락의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혹시 모르셨거나 팔로우업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22년, 24년을 거쳐서 이제 2025년에 각 주요 당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제 2025년 대선까지 왔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 후보 공약들을 이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각 당마다 지금 순차적으로 다양한 섹터, 사회 분야별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만 좀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한 것이 있고 나머지들은 기사나 유튜브나 방송에 나온 것들을 제가 짜깁기 한 자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 큰 핵심은 모두 이제는 시장 제도화에 공감한다. 그러나 디테일은 좀 다르다라는 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부터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현물 ETF일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비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데 있어서 또 현물 ETF의 유입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각 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도입한다라는 좀 포인트가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기관 투자 허용 이런 식으로 시장 확대 측면을 좀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하자, 일부 보유하자라는 형태로 얘기하면서 어쨌거나 ETF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 세부 좀 방향이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금 50억 이상 보유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나왔고, 국민의힘 역시도 마찬가지로 발행자 기준이나 자산 담보 원칙 등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제가 뚜렷한 성명문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준석 후보의 그런 발언 같은 것을 볼 때 좀 이런 식으로 세분화 좀 되어가고 있다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규제 방향에 대해서 최근 좀 자주 언급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녹화 당일 나왔던 뉴스를 제가 그냥 바로 업데이트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걸 위해서 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원칙을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말씀을 하셨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입장이 좀 다르네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지하겠다,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 사실 리테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솔깃하거나 관심이 더 많이 가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큰 틀을 보셨을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이런 것에 정책이 다르다. 그에 반해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으나 그냥 다른 발언들을 봤을 때 신원 확인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집어서 하셨고, 상품 대신 유연하게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발언을 봤을 때 투자자분들도 이런 걸 보시고 좀 각자 판단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 조직 기반에 대한 입장도 좀 상이한 것 같아요. 당별로.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위원회가 일단 신설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여의도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신설을 했고 상장심사위원회나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기존의 총선이나 2022년 대선 때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이런 식의 뭐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구, 그다음에 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그러한 스탠스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신설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비서관까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자산거래소와 같은 중앙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다른 당들과 좀 다르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당마다 이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그 강도와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를 좀 풀고 뭐 기업들의 참여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규제는 최소화하되 시장의 자율성과 기본 질서를 좀 강조하자라는 것이 이번 좀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객관적인 대선 공약 분석 차원에서만 살펴보는 것이고 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은 일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왕 살펴본 거 우리나라 정책 말고도 해외 다른 나라 정책들은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국내 정책들이 좀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제 나라들을 살펴볼 건데요. 뭐 미국, 유럽, 일본입니다. 미국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늦은 듯하지만 가장 빠른 나라.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 이후로 뭐 법안들이 지금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처리되고 있죠.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그 지니어스 법안이 지금 통과됐다라고 저는 본 것 같아서 법 규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지금 갖춰지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느냐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화. 최근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공적 자금의 10%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게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뭐 주정부들이 좀 참여하거나 다양한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비트코인의 지금 시가총액이 글로벌로 봤을 때 6위 정도 되는데 뭐 그 위를 지금 계속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이 통과돼서 근 시일 내에 뭐 다양한 미국 뭐 기업들이나 은행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시는 알트코인 ETF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쨌거나 연말까지는 데드라인이 있어서 혹은 가깝게는 지금 6월이 데드라인이긴 합니다만 XRP나 이런 것들은요. 그랬을 때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알트 ETF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추천드리겠고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는 단순히 산업 진흥을 넘어서 그 달러 패권과 또 영향력과도 떼어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응하는 규제 및 정책 선두주자 유럽에서는 좀 어떠한 방향으로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이제 질서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게 유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디지털 유로로서 통화 주권 같은 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유럽의 그런 가상자산 정책의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초로 그 가상자산 규제를 법제화해서 통과시킨 것이 미카.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의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일단 디지털 유로 그러니까 CBDC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되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뭐 별의별 크립토나 이런 걸 보셨으면 들었겠지만 여기서는 테더를 일단 쓸 수가 없어서 스테이블 코인 유로 같은 그러한 통화가 오히려 쓰이고 있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유럽의 환경을 좀 보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슬쩍 엿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좀 일단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인프라 구축하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편리해질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하는 것이 유럽의 특징이 아닌가. 여기 보면 EBSI라고 해서 유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공공인프라 혁신 치우쳐져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유럽의 좀 색깔이 아닌가라고 좀 보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유럽에서 유명한 블록체인 뭐 재단이 됐든 프로젝트가 뭔가 기억이 나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사실은 활성화가 잘 안 된 게 아닐까? 강화한다 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좀 굉장히 아직 좀 협소하거나 일부에서만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일본은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일단 기시다 총리분께서 한 컨퍼런스에 이제 영상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웹3는 신자본주의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그만큼 산업 정책으로 일본은 이제 이거를 좀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정책 혹은 마인드 아래에서 그 다양한 규제들을 좀 완화적으로 풀어주고 있다. 적극적으로 성장을 독려하려고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일본은 가상자산 세금 굉장히 셉니다. 누진세까지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55%까지인가? 마운트 곡스 분석할 때 비트코인 일본의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받아도 세금이 55%라서 바로 안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요율이 높은데 그러한 것들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오에 대해서 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테이킹이나 NFT 관련된 규정도 완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유럽과 다르게 굉장히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를 굉장히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스타라고 하는 이제 일본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다양한 일본의 이제 유명한 웹2의 기업들 이제 소니라고 하는 기업과 뭐 서로 파트너십을 하거나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게임 업계 쪽에서는 세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또 다양한 뭐 연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뭐 미국, 유럽, 일본까지 살펴봤는데 신기하게 나라마다 약간 규제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이런 통합된 기준이 나올 수도 있으려나요? 그 OECD 국가들이 모이면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미래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국가별 상황에서 맞춰가지고 좀 진행이 되는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유럽, 일본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조금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여전히 글로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히 정책 및 규제 뒷받침을 통해서 산업 규제를 넘어서 지능까지 명확히 챙겨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각국의 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별님 끝으로 정리하는 한마디 해주시죠. 오프로드였던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온로드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았다. 혹은 그래서 좌절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더욱 안심하고 합리적인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원하고요. 이 방송을 보신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맥락이나 흐름을 좀 더 투자하시는 데 좀 활용하셔서 더 좋은 투자 성과라든지 혹은 투자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2025년 정책 공약을 정리했습니다만 이것이 방송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또 이후에는 어떻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객관적인 대선 공약 분석 차원에서만 살펴봤고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은 일체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